이 매년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제 회의, 보통 이제 캅이라고 그러죠. 당사국 총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당사국 총회가 매년 12월쯤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월 때 이제 뭐 예상, 그다음에 그 결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28차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이제 합의 사항은 화석 연료의 퇴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꽤 심각하게 나왔던 첫 번째 회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 수준에서 넘어서 화석 연료를 이제 쓰지 말자. 화석 연료를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이번 그캅 28차 회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주준영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편안한 복장으로 이제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그렇게 편안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좀 어렵다면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되게 편안한 주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지구본 연구소 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일하던 곳에서 이 기후변화 업무를 이제 많이 이제 담당을 했었죠. 몇 년 했나? 한 8년 정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여러 분야들, 뭐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전기차, 뭐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뭔가 좀 들여다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국제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이 기후 변화를 둘러싼 뭐 선진국, 개도국, 뭐 이런 나라들의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정례적인 회의 때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뭐 그걸 알아야 뭐 제 일이었던 이제 보고서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통해서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면들을 많이 접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기후 변화 덕택에 그런 업무를 한 덕택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지구본 연구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만나뵐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번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좀 들여다봤어요. 사실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이제 매년 연말 이 11월, 뭐 12월, 특히 이제 12월 달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왜 추운데 왜 갑자기 또 기후 변화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매년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제 회의, 보통 이제 캅이라고 그러죠. 당사국 총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당사국 총회가 매년 12월쯤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참관하고 참여하는 이제 그러한 회의이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이제 항상 12월에 이제 열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12월 때 이제 뭐 예상, 그다음에 그 결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이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캅 28, 그러니까 이제 몇 회야? 28차네요. 야, 참 오래됐다. 그래서 오늘은 제 28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뭐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 나라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1992년에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지금 브라질이죠. 브라질의 리우에서 그때 서명이 됐던 이제 기후 변화 협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UNFCCC라고 그러죠.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해서 C가 세 개입니다. UNFCCC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이 협약에서 보면 매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92년에 처음에 서명이 됐고,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들이 서명을 하면서 이제 실효를 이제 발효가 되면서 95년서부터 매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때 첫 번째 당사국 총회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당사국 총회는 그래서 베를린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 그 당시에 뭐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독일의 전 총리 메르켈 총리가 당시에 그 환경부 장관 자격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고 이 회의를 이제 리드했던 기억이 이제 나죠. 그러니까 보면 95년, 야,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참 오래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사국 총회에서는 뭐 매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진 않아요. 어떤 해는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큰 결정이 내려지고, 또 한 번 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면 또 몇 년간은 또 좀 이렇게 잠잠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기억해 놓을 만한, 상식적으로 이제 기억해 놓을 만한 이 당사국 총회 캅회의는 이제 1997년 우리가 IMF로 한창 이제 고생하고 있을 때죠. 그때 이제 옆 나라인 일본 교토에서 개최됐던 이제 교토에서 개최됐던 캅3
같은 경우가 이제 기억이 꽤 많이 나는 그런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교토의정서라고 그래가지고 선진국, 개도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선진국은 얼마씩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감축하자라는 그러한 이제 틀들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이제 대체 투자나 이런 쪽에서 많이 관심이 있으실 뭐 배출권 거래제, 그 다음에 뭐 CDM이라고 그러죠. 청정개발체제. 저 뭐 개도국에 가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그만큼 크레딧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뭐 판다든지 다른 일로 할 수 있는.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후변화에 좀 관심이 있으실 분들은 뭐 아는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체제 시스템들이 맞춰진 게 이 199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까지 쭉 이제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행사 규모를 보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아, 이번에는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해야 돼. 그러면 이제 행사 규모가 쫙 커졌다가 그러지 않으면 좀 이제 줄어들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7년 캅3 때 회의 규모가 좀 컸고요. 그 다음에 2009년이 이제 이게 아마 코펜하겐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때 정말 엄청난 일이 결정될 거다라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이제 기대를 이제 모았죠. 그래서 당시에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가서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되게 노력도 많이 했었고, 제 기억에 이제 뉴욕 타임즈 뭐 이런 곳에서도 매일 이 사면 특별면을 발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이 코펜하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이제 매일 별도로 이제 뉴스로 이제 크게 다뤄줬는데 결론이 잘 나지 않았죠. 흐지부지 됐죠. 그러다가 이제 2015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2015년이 이제 파리 어그리먼트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파리 협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1.5도라는 숫자가 이제 이때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최근 들어서 욕을 좀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의 규모가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올해 개최됐던 캅28 같은 경우는 이제 두바이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 아랍에미레이트죠. 6만 5천 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참석하는 초대규모 이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식적인 국가 이제 외교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제 블루존,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NGO라든지 기업 관계자라든지 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이제 뭐 그린존, 이렇게 나눠서 이제 회의를 이제 하긴 했는데,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밝히고 서로의 뭐 주장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합의가 이끌어지는 게 좋은 모습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과연 그 사람들이 타고 온 비행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만큼의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 들어서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컨벤션으로 뭔가 큰 행사를 하는 그냥 그런 원오브댐으로 좀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행사, 초대형 규모로 막 정말 6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데 이러한 규모 행사는 좀 이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지연입니다. 지연.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제 회의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해서 당사국 총회가 이어지는데 항상 보면 늦어요. 그러니까 뭐 18일 날 끝나기로 했다. 그럼 18일 날 당연히 안 끝나죠. 그래서 19일 날 뭐 밤 11시 보통 이렇게 끝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뭐 20일 날 뭐 새벽 4시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많은 국제 회의 중에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약속된 기간에 안 끝나고 지연을 반복되이 하는 회의는 아마 이 기후변화 회의가 제일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럼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 묘하게도 이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는 매번 총회 결과에 대한 참가국들의 합의문, 뭔가 유의미한 결과물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합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국가들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반댈세, 나는 못해. 그러면은 이제 계속 늘어지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200개 이상의 국가, 그다음에 뭐 수많은 이해 강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정해질까라고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처음에는 막 온갖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 이제 대표적인 국가들, 힘센 나라들,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들이 모인 이제 협의 대표체 이런 쪽에서 대표자들이 나가가지고 협의하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회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총회를 개최하는 주최국의 지도력이에요. 그러니까 주최국이 처음부터 아젠다를 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대립되는 국가들을 잘 다독여가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회의는 12월 달에 이제 개최가 되는데 한 4월 달, 5월 달, 한 6월 달 정도 되면
초안이 나와요. 그래서 초안이 이제 각국에 쭉 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안을 보고 있으면 아득해집니다. 일단은 되게 길어요. 만연체예요. 뭐 피리어드가 없어요.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국가들의 입장들을 막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애매한 것들은 블랭크, 빈칸으로 남겨 있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비슷비슷하지만 다른 입장들을 다 써놔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싶을 정도로 이제 머리가 아픈 그런 초안들을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결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당사국 총회에서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한 10여 년 전 아마 이명박 대통령 뭐 그때 시절부터 한 10여 년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때 뭔가 큰 게 결정되고 그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뭔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실은 이제 그러한 기대 심리가 꽤 크게 국제적으로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그러한 큰 요소들은 최근 들어서는 잘 보이지가 이제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서로가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큰 기대, 즉 인류의 어떤 큰 위기를 극복할 만한 통큰 합의 뭐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마이너한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회의가 좀 시시하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회의의 가장 큰 목적은 효과는 뭐냐? 어쨌든 간에 이 회의 속상에서 막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야. 저게 어떻게 돼? 라고 해서 치워버려요. 그런데 어떤 국가 아니면 또 뭐 어떤 집단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3년, 4년, 뭐 5년 이렇게 지나면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해서 힘을 얻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의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공식 합의서에 그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 있는 관심 있는 것은 다 꺼내가지고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주제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즉 전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이제 있기는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위기 의식이 강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않죠. 뭔가 이제 큰 변화를 팍팍 이끌어내야 되는데 질질 끌려가고 강대국들 위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또 좀 요즘에 이 당사국 총회가 욕을 좀 먹는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이제 좀 산유국에서 하는데 이게 맞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집트에서 했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UAE에서 했고 다음번 29차 회의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에 있는 이제 석유가 많이 나오는 이 아제르바이잔 수도인 바쿠에서 이제 개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석 연료를 쓰지 않아야 되는 게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제일 효과적인 대응책인데 화석 연료로 돈을 버는 이런 나라들이 계속 주최하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좀 있습니다. 어찌 됐든 내년에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28차 회의에서는 도대체 무슨 합의를 봤냐라고 이제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이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큰 틀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28차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이제 합의 사항은 화석 연료의 퇴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꽤 심각하게 나왔던 첫 번째 회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 수준에서 넘어서 화석 연료를 이제 쓰지 말자, 화석 연료를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것을 통한 이제 합의 직전까지 이제 갔지만 이제 뭐 합의는 안 됐어요. 합의는 안 됐지만 어떻든 간에 화석 연료를 이제 퇴장시켜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제 구체화돼서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라는 그리고 조만간 아마 이것들이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이번 그 캅 28차 회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합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전 인류 차원에서 보면 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석유, 가스 이런 이제 많이 생산하는 주도적인 업체들을 이제 메이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이 석유나 가스를 캘 때 채굴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의 탈탄소화를 가속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메탄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고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스들이 석유나 가스 채굴 과정에서 이제 대기 중으로 어마어마한 양이 나가는데 이것들을 막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기후 변화의 적이라고 이야기되던 이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뭐 석유, 가스 메이저들 한 50곳 정도가
이제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장에서 석유나 가스를 채굴할 때 그곳에서 메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기지구 온난화 물질들이 배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의 사업장이 그 탈탄소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서명한 업체들은 뭐 세계 최대 업체죠. 이제 뭐 아람코라든지 뭐 엑손모빌이라든지 BP라든지 여러분들이 알만한 업체들 대부분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30년까지 자기네 사업장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태워버리는 거 있죠. 플레이밍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스의 일상적인 연소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메탄이 대기 중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루트들을 확인해서 다 막겠다라는 게 가장 큰 합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말씀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산화탄소 이야기를 하다가 또 왜 뭐 메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제일 대표적이죠. 제일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산화탄소보다 양은 적지만 훨씬 강력한 대기오염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도 많고 꽤 강력한 것이 이제 메탄이죠. 근데 메탄은 보통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이 열을 붙잡아놔서 온실 효과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강한데 뭐 이산화탄소보다 25배 정도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메탄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제 뭐 소나 이런 가축들을 키우다가 여기가 뭐 트림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논에서 이제 물을 담아놓으면 거기서 이제 메탄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경우는 이제 석유 그리고 이제 가스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이 누출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것들을 그냥 태워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가스 중으로 대기 중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기온 상승, 우리가 뭐 옛날 산업화가 시작된 다음에 지금 뭐 1.5도가 올랐다, 뭐 2도가 올랐다, 또 올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지구상의 온난화의 한 30% 정도는 메탄의 영향으로 보통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탄이 유출되는 걸 확 줄이면 이것이 손쉽게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온실 기온 상승을 이제 억제하는 효과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6차 캅 26차 회의 때부터 이 메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저도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근데 제가 한번 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들은 뭐 제가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 작용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디까지 막아야 되는지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이산화탄소 즉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서 되게 상당 기간 오래 체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뿜은 이 숨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 탄소들이 한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대기 중에서 다시 이제 땅이나 뭐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한 100년, 150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산화탄소를 지금 막 치워봐야 대기 중에서 이것들을 줄일 만큼 효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없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온실 효과를 강력하게 내는 가스들, 그 중에서도 양도 많은 메탄에 집중하자라는 것들은 지극히 합리적인 이제 판단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메탄 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가축에 의한 것들이 한 30%, 그 다음에 화석 연료의 생산 과정, 석유나 천연가스 생산하는 데서 나오는 게 한 26%, 그 다음에 석탄을 채굴하면서 나오는 게 한 11% 정도가 이제 제일 이제 메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석유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한 50개 업체들이 전체 매출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서명했던 주요한 메이저 업체들이 메탄 누출을 다 막았다라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면 현재 메탄 가스 발생량의 거의 한 10%, 한 9에서 10% 정도를 없앨 수 있는 되게 좋은 이제 수단인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메탄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폭발성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굴 과정에서 이게 어딘가 쌓이고 그러면 잘못하면 폭발하면 이제 위험해지니까 이것들을 보통 이제 태워버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레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자원 하나 없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 귀한 걸 왜 태워? 다 모아가지고 팔면 되잖아. 라고 생각들은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모아서 파는 데 들어가는 돈들이 내가 팔아서 얻는 이득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 바다 해상에서 채굴되는 뭐 가스전이라든지 석유 같은 경우는
그거 모아서 갖고 오는 게 더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태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뭔가 수단을 강구를 해서 다 모아서 대기 중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번에 이제 전 세계 50개 주요 업체들이 합의를 봤다라는 점이 이번 합의의 이제 주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이렇게 합의에 나서게 된 이유는 눈으로 보는 증거들이 막 계속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위성의 센싱, 이 원격 탐사 기술들이 좋아지면서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주상에서 메탄이 어디서 얼마만큼 노출되는지를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에 딱 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 할게라고 이번에 이제 약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제 현재보다 3배 언제까지? 2030년까지 현재에 비해서 용량 기준으로 3배를 늘리겠다라는데 이제 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량 기준으로 보면 이제 11,000기가와트 기가와트로 돼서 현재 3배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0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3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그 2010년부터 12년까지니까 뭐 대략 12년, 13년 정도인데 이것들을 이제 8년 만에 같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려면은 이제 더 많은 노력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 3배 증가는 뭐 되게 무모해 보인다라고 이제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풍력과 태양광이 이미 뭐 석탄이나 뭐 가스, 뭐 원자력은 당연하고요. 이런 기존의 발전원보다 훨씬 싸진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제일 저렴한데 왜 안 해?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뭐 이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근데 이제 그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은 EU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4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G7 회담에서도 이제 이 G7 7개 국가는 2030년까지 해상 풍력을 뭐 150기가와트, 그다음에 태양광을 10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가속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합의는 쉽게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혹자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3배나 늘면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남아 돌 텐데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연기관이 퇴출이 되면서 기존에는 그냥 화석연료를 태워서 거기서 나는 열 또는 거기서 나는 힘 이런 것으로 뭐 엔진을 돌린다든지 뭐 보일러를 가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전기로 오다 보니까 이제는 전기의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전기의 수요를 다 이제 재생에너지로 이제 확충을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3배 라고 해서 야심차게 약속한 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걸 담당하는 현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태양광 패널을 더 깔고 그 다음에 해상풍력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가능해요.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송전망이 연결이 돼야 그 전기가 우리가 쓰는 이 그리드로 들어와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송전망 연결이 의외로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접속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년 이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태양광 사업 좀 해보겠어. 아니면 해상풍력 사업 하겠어. 그러면 이제 지금 신청하면 8년 후에 송전망에 접속이 됩니다라는 이제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15년, 15년 후에나 내가 지금 이제 뭐 풍력이나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만든 전기가 송전선로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면 사업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딜레마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한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600기가와트 이상이 이제 설치는 했는데 그게 송전망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설비들이 이제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3배, 뭐 그 다음에도 또 3배,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걸 해결을 하려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로 송전망이 한 8천만 킬로 정도가 이제 건설이 돼야 됩니다. 8천만 킬로미터. 야, 정말 길죠.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죠? 4만 킬로. 4만 킬로니까 그거에 이제 2,000배, 지구를 2,000번을 돌 수 있을 만큼의 송전망이 추가로 확보가 돼야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요한 경제권, 뭐 좀 먹고 살만한 나라, 뭐 경제력이 좀 되는 나라 중에서 이러한 송전망에 대해서 그래도 제대로 투자하는 나라는 현재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속 지금 집행을 이제 하면서
저쪽 서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안 지역까지 끌어오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HVDC 같은 이제 장거리 송전망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전인 2017년부터 2020년 뭐 이때는 분명히 증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 쓰기 싫은 거죠,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22년에는 이제 일부 증가를 했습니다만, 제일 이제 재생에너지의 진심이라고 하는 EU 같은 경우도 이 송전망에 대한 투자 규모는 뭐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일정 수준에서 이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EU가 연간 이 송전망에 투자하는 규모는 한 500억 달러 정도라고 그래요. 유럽 전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중국이 투자하는 것은, 중국 혼자서 투자하는 게 83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맞아요.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은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 시장 경쟁력, 기술력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가 아까 제시한 목표, 그러니까 2030년까지 42.5%를 재생에너지로 가겠다라고 그러면 태양광 패널 깔고 그다음에 뭐 그 풍력 터빈 설치하고 이거 말고 송전망 분야에서만 2030년까지 5,84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7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한 1년에 8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 정도는 이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500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부족한 게 많은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사실 송전망은 뭐 여러 번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내 땅 위에 지나가는 거 싫어하고, 땅값 떨어진다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전자파 나온다고 싫어하고, 그건 뭐 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뭐 공사하는 기간 빼고 허가 받는 데만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참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접속되기가 뭐 15년, 뭐 8년 이렇게 걸리는 게 진짜 내가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접속을 기다리는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신청하자. 그래서 빨리 허가가 나오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 기다리지라는 식으로 일단은 이제 초과 수요가 뭐 좀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지금 정도 투자로도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훨씬 많은 투자가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뭐 국가 단위를 넘어서 이제 초국가, 뭐 EU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 대륙 단위도, 대륙을 넘나드는 뭐 대서양 횡단, 태평양 횡단도 가능할까요? 뭐 자관 이런 정도의 이제 송전망 이제 확보 필요성이 좀 같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어쨌건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용량 기준입니다. 용량 기준으로 3배를 늘리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항들은 이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에너지로 이제 더 많은 일을 하면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맞는 거죠. 그러면 뭐 전력 요금도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의 각종 뭐 전자제품 이런 기기들의 에너지 효율성들은 연간 한 2%씩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6년 정도가 되면 이제 2배 효율성이 향상되는 이제 이런 건데, 이러한 추세를 이제 2배로 늘리겠다는 거죠. 즉 매년 연간 한 4% 정도의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매년 4%씩 이제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한다라는 것은 뭐 4% 정도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관련 기술도 있고요. 여러 나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잘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잘 되겠느냐.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입장과 생각, 그다음 우선순위가 좀 다른데 과연 잘 되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이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뭐 모든 국가로부터,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그럼 당장 해야지라는 쉽게 동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냉방 서약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냉방을 이렇게 가겠다. 어떤 식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냉매 같은 경우도 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러한 냉매를 더 사용을 촉진하는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냉방 서약을 했는데, 이제 63나라가 이제 서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뭐 동남아도뿐만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뭐 우리도 여름철에 에어컨 틀어보면 전기요금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냉방
에어컨에서 쓰는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비율도 매우 높을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뭐 합의 사항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언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캅 28차 회의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제 원자력이 이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서약 여기에 대해서도 30개 정도 되는 나라들이 또 서약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 라는 것들이 뭐 여전히 반대는 많습니다만 일정 부분 이제 인정을 받은 것 역시 이제 이번 28차 회의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뭐 메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뭐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그러면 그거 다 하면 몇 %나 이 좋아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이 세 개 합의가 완벽하게 다 달성이 되면 현재 파리 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섭씨 1.5도 이하로 이걸 낮추자라는 목표에 대해서 한 30% 정도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특히 메탄 같은 경우는 노력을 좀 기울이면 정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장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재생에너지 늘려야 되는 건 맞은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70%가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총체적으로 보면 이제 화석 연료를 쓰지 않아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 자체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는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은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입장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28차 캅 28차 회의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진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확실한 지표는 그 유럽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의 가격입니다. 즉, 뭔가 이제 확 조일 것 같고 상황이 많이 급격하게 바뀔 것 같아. 라고 그러면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지금 있는 배출권을 사놓으면 돈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캅 회의 이후에 배출권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배출권 가격이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이 전문가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합의가 그닥 뭐 그렇게 말잔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 거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냉정한 평가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이제 캅 회의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이제 이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후 변화 회의 같은 경우는 1992년에 당시 리우에서 이제 있었던 이제 환경 정상회담, 리우 서밋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에서 참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참가해서 인류 공통의 문제, 그 중에 하나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참 가슴 벅찬 순간이었어요. 저도 이제 뭐 환경 전공자였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시대는 이제 냉전의 종식 그리고 본격적인 세계화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계화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고 뭔가 다른 새로운 질서의 형성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공통의 과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떠한 이러한 체제의 존속 가능성, 그다음에 유의미한 어떤 역할, 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약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사람들이 다 필요하고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0년 넘게 유지가 됐고, 이 캅 회의도 이제 28차를까지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 같으면 여러 언론 매체에 많은 내용들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됐을 텐데, 사실 많은 뭐 뉴스들이나 이런 거 찾아봤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뭐 씁쓸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매번 많은 관심을 모으는 건 아니니까 또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하시는 분대로, 또 그다음에 환경이나 기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다 중요한 주제인 만큼 짬짬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들도 앞으로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한테는 참 많은 추억이 있는 주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